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요즘 어딜 가서 뭘 하든 인증샷, 기념사진 이게 필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증샷이 그냥 자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찍어 올려서 알게 모르게 홍보비를 받는 일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버들과 함께 뒷광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인증샷이 중요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이죠. 어디 봉사활동 가면 꼭 인증사진을 남기는데요. 요 며칠 수해복구 현장에 간 국회의원들 사진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옷이 너무 깨끗한가? 더러운가? 봉사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네, 사진 한 장만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유명인이 먹었다는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또 제대로 먹기는 한 건지 사진에는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정치인의 사진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어찌 보면 정치인의 사진이 인플루언서들의 사진보다는 좀 더 투명한 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후 입법 활동 같은 정치 행보를 잘 들여다보면 사진 속의 모습의 진정성,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8월 12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유튜브로는 1000명 이상이 들어오셨고요. 네, 오늘도 또 방송을 즐겨주신다는 분들, 방사널리 마카시즈님, K79145569번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돌아오셨네요.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디 가셨냐고. 네, 지금 전국이 수해고 비도 많이 오는데 네. 한 달 전부터 했던 가족 휴가라서 엄마 모시고 떠났다 왔는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네, 좀 타셨네요. 네, 햇빛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문희 박사님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웃고 있지만 사실 힘드신 분들도 워낙 많아서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 비온 얘기 해주셔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고 지금 복구에 여념이 없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에 복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이제 여기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이 관련해서 지금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전혜원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만약 4차 추경이 된다면 거의 60년 만에 59년, 60년 만에 그렇군요. 4차 추경이 되는 것이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관심이 굉장히 모였는데요. 오늘 오전 이제 여당, 정부, 청와대가 모여서 어떤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고위 당정 협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어요. 지금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이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망할 경우에 1,000만 원인데 이것을 2,000만 원으로 올리고 네. 침수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추경 경정 예산안 편성이 어제 주로 정치권에서 많이 발언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재정으로 만약 이 여러 가지 수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이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요. 따라서 추경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추후에 판단하기로 결정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야당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된 발언은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음. 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일단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 편성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나 안철수 국민당 대표도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통합당에서 나온 또 다른 논평을 보면 이 추경이라는 것이 이 잘못하면 좀 재정 문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느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네. 논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의 입장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 내용이 브리핑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약간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제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또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한켠에서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추경이라는 게 정부가 예산 성립 후에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이미 성립한 예산으로 변경하겠다. 이게 바로 추경인데요. 지금 3차 추경을 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512조의 슈퍼 예산이라고 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에다가 또 35조 원이 넘는 3차 추경까지 한 이런 상황인데 네. 곧바로 4차 추경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돈 쓸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국도나 고속도로로 돌아보니까 네. 정말 침수 피해가 많은 곳이 많고 뭐 집이나 영업장이 하루아침에 침수가 되고 자식 같은 농작물이나 가축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어떻게 보면은 일터 자체 삶의 터전 자체가 이제 쓰러져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써야만 되는 사실은 네. 재난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렇죠. 돈을 써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경하려고 그래도 정부가 편성을 하고 국회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불효불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에 재난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이거를 먼저 한번 써보고 네. 아니면 그 다음에는 본 예산에도 세출 항목 있죠. 그 세출 항목을 잘 조정해서 쓸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추경까지 논의가 가야 되겠는데 네. 지금 뭐 사실 코로나19로 간간히 버텨왔는데 이렇게 수해가 나고 또 9월 10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을에 또 코로나19가 다시 또 범람한다 이러면은 정말 앞으로 계속 돈을 써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3차 추경 때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OECD에서 이번에 2020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냈는데 네. 긍정적인 거 하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8%포인트 예.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고무적인데 네. 우려가 큰 것은 또 한편 무엇이냐면 앞으로 한국은 고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 정부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3차 추경할 때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했습니다. 네. 35조 중에서 23조 원을 국채를 발행했는데 예. 만약에 4차 추경을 한다 그러면 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보통 이제 40%대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45%까지 될 것으로 대부분 전망을 하는데 네. 어쨌든 코로나 영향력을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했고 앞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것이 한번 꺾이고 타격이 크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도 걸리죠. 그렇습니다.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좀 그런 지점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먼저 코로나 재정이 이미 사실 많이 투입이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도 어렵고 수해까지 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네. 재정 건전성은 사실 늘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재정 건전성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가.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해야 되느냐를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고민을 되는 해야죠. 거겠죠. 고민해야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관련한 비용을 보니까 67조 원 정도 썼다라고 하는데 예. GDP 대비 보통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3.5%인데 지금 미국이 12.3%, 일본이 11.3%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뭐 재정 건전성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나 GDP 대비의 지출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적으로 선제적으로 돈을 풀어서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어제 야당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야당 의원들이 최근에 수해 현장에 많이 가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당이 민심을 듣다 보니 아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의 논의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라서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좀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른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어떤 예. 정부가 재정을 이제 풀 때 사실은 정부가 돈을 풀므로써 어떤 침체된 경기를 좀 회복하는 이런 것도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돈은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은 한정되어 있고 또 빚을 낼 수 있는 국채도 한정이 될 텐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국간이 바닥이 난다 그러면 그 갚아야 되는 몫은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넘어간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가 계속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들이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건 아니다. 뒷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은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만약에 4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네. 목적을 확실하게 피해 복구용으로 한정해서 엄밀하게 쓰는 것.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때 혹여나 어떤 뭐 선심성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여권의 쓴소리를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순수한 재해복구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 말이 뭐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최근 추경하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것이 과연 코로나19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논란이 되는 예산을 끼워 넣으려다가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코로나와 무관한 지역구 선심 예산이다라는 비판이 이렇거든요. 그렇죠. 여권이 이런 실수를 자꾸 하면 사실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네. 비판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홍수는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럼요. 아주 안전과 중요한 관련된 거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여당 의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일부 의원은 뭐 본인 지역구도 아닌 다른 의원의 부탁을 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이 예산을 끼워 넣으려다가 보도에서 지적이 된 적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여당이 좀 더 긴장하고 특히 그렇죠. 추경,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거 잘못 쓰면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여당 의원들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또 그 이후 상황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후원금 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이었던 나눔의 집.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한 후원금이 88억 가운데서 단 2억 원뿐이었다.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 시설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예. 이름이 나눔의 집입니다. 근데 이 나눔의 집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아서 직접 할머니들한테 사용하지는 않고 주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직도 안 쓰고 있는 돈이 있다는 예,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였느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또 기간에도 후원 요청을 해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냐? 5년간 88억 8천만 원. 거의 한 89억을 후원금을 모집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중에서 할머니가 계신 나눔의 집 양로시설에 보낸 금액은 2.3%에 불과한 2억 원.
네.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하죠. 네. 토지 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추모공원 조성비 이런 거 요양원 건립 이런 걸 위해서 쌓아뒀다. 그리고 그 2억 쓰인 2억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니라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접 경비로. 예,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좀 화가 나는 것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 나눔의 집이 9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할머니 5분이 생활하고 계신데 평균 연령이 95세세요. 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 후원금을 받은 단체인데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안다 등의 언어폭력을 간병인이 가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 할머니들한테 집중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많이 화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 활동이 담긴 기록물들이 예. 그냥 포대자루 같은 것에 비닐에 넣어서 방치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나눔의 집이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어떻게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되는 건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간합동조사단에서 4개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시설 운영이라든가 회계 문제, 예. 또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역사적 가치 문제 여러 가지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를 봤겠죠. 그래서 예. 저는 뭐 시설 운영이나 회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실수로 볼 수 있는 규모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예.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퍼센티지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하기 전에 저희 사실 세 사람이 너무 목소리가 높아질까 봐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 정말로 이거 민간합동조사단에서 뿌리까지 캐서 누가 잘못이 됐고 이 돈이 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 할머니들이 여기 지금 5명 생활하고 있는데 평균 연령 95세입니다. 예. 95세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거 더군다나 전쟁범죄 피해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고 돌봐드려야 될 분들한테 네.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요. 저는 이게 관리감독이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이 관리감독 기관도 제대로 했었는지도 이번 기회에 밝혀야 된다. 그래서 문책이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 위안부운동이라든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많은 시민들과 이런 부분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부분이에요. 또 여기 기부금과 후원금을 내신 분들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건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이제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예. 나눔의 집을 둘러싼 이 논란이 자칫하면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서 했던 많은 인권운동 자체에 대해서 냉소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개선해 놔야겠지만 그렇죠. 많은 시민들과 많은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서 거리에 섰었고 정말 소녀들 우리 학생들 소년소녀 뭐 청소년들이 모여서 용돈 모아서 했던 그 정신까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던 부분은 바로 짚고요.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간 이어온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부분은 계속 되어야 된다. 좀 그렇죠. 그 부분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사안을 보면은 제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애초 설립 취지는 물론 좋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그렇죠. 돕겠다는 그런 취지에 설립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부실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감독 관청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실제로 보면은 뭐 후원금이나 이런 운영을 할 때 2015년부터 이런 문제가 재송이 되었다고 하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할 지자체가 경기도청인 것이고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청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책임의 주체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부실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시민단체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상근 활동가 분들이 박봉으로 희생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돈을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낸 기부자들이 정보 공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투명한 어떤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인들이 기부를 하고 나서 불만이 있으면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찰에다 신고할 수도 있고 어떤 민간 기구에다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면은 그 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도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어쨌든 좀 회계나 이런 부분에 좀 투명성은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그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울산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의 교가, 교훈, 뭐 학교 상징 등 이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어떤 내용들인지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되는데요.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교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왜냐하면은 동창회를 하면 꼭 교가를 부르죠. 그리고 제가 아는 모 공무원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고교 출신들이 모임을 하는데 그걸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저 멀리 외곽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고 끝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교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가라는 것이 그 청년소년기에 어떤 생생했던 추억도 떠올리고 네. 또 이런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뭐 여고, 여중 이런 데 있는 교가들이 좀 성차별적 요소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죠. 뭐 교가, 교훈, 교목이 있는데 지금 울산시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학교 운영이라던가 또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 한 여중에서 좀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착하고 예의 바른 딸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와서 바꿀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문제가 나왔던 부분은 교가에 순결, 검소, 예절 바른 한국 여성 이런 표현이 났다라고 하는데 아니 순결이라는 표현, 뭐 정절이라는 표현 사실 우리 조선시대 연료문 할 때 나왔던 표현이고 네. 사실은 여성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심지어는 너무 미화돼서 왜 우리 이제 영화에 보면 스토리 나오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문화가 또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교가에 무궁화 아가씨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아가씨의 뜻 혹시 아시나요? 아가씨. 박사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시집갈 나이의 여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집갈 나이의 여자라는 표현을 굳이 교가에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고등학교 교가에는 총각이란 말을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교가라는 것이 너무 예전에 지었나요? 네, 이제 너무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뭐 미래 세대로서 담아야 될 가치도 담아야 되는데 굳이 성차별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걸 넣지 말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울산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할 것 같고요. 학교의 상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다시 돌아보고 이번 기회만 고치자라는다고 하는데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또 지금 뭐 여중 여고라는 것 자체도 뭐 이제 뭐 논란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자꾸 여자는 이런 일 해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라고 가리키는 것이 사실 지금 세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반영한 쪽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 평가합니다. 네, 지금 뭐 들으시면서 아이고 또 이거 피곤하게들 사시네요. 이런 소식은 왜 하는 거야? 가끔 댓글 그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반응 분명히 있을 텐데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사실 이제 여중이나 여고의 교목이나 교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한창 민감한 나이에 저절로 스며들면서 그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성별 고정관념을 또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평론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했는데 저는 더 오래돼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이 고등학교 때 교훈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훈이. 네. 덕성이 풍부하고 주체적인 실천인이 되자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여고였지만요. 네. 근데 또 교목을 찾아보니까 은행나무였어요. 은행나무에 이게 부채꼴 잎사귀가 뭘 상징하는가? 뭐죠? 청순과 덕성입니다. 덕성은 좋은데 청순을 구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목 중에 보면은 소나무가 많잖아요. 소나무가 사실은 거 아닌가요? 정절, 한결같은 정절인데 정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순결이나 정절은 남녀 모두에게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가에 여중 교가에 착하고 예의 바른 딸이 모여 치맛가락 사뿐 잡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거꾸로 이제 대입을 해서 착하고 예의 바른 아들들이 모여 바지가락 잡고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가나 이런 데 여자다워라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제도 중에 성별 영향 평가 제도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외국에서도 주목하는 사례입니다. 2012년에 성별 영향 평가법이 제정이 돼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요. 도단위, 시단위에서도 중요한 정책을 설립하거나 예산을 반영할 때 되도록이면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차별이 없게 하자는 제도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모 군의 경우에는 당직을 할 때 7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에서 뺍니다. 보통은 여성들만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남성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 돌봄이 엄마의 몸만이 아니라 그쵸. 아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통 예. 7살 이하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사실 생활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혼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돌봄의 가치를 확대하는데 저는 이거 남성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요. 예전에 또 제가 본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치과에서 홍보를 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노인들은 여성 노인들이 문맹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난으로 홍보를 하면 여성 노인들은 아예 읽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을에서는 확성기로 구두로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또 세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남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렇죠. 제도다.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